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서부 텍사스에 있는 앤드루스 고등학교 1학년생 켈리 스마트는 인기 있는 응원 단원이었다. 뇌성마비를 앓아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세였지만 응원 단원으로서 켈리의 열정은 뜨거웠다. 미식축구 선수들과 관중은 고등학교 대표팀 경기 때 사이드라인에서 활약하는 그녀에게 열광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난 뒤 켈리는 응원단에서 방출되었다. 일부 응원단원과 학부모들이 촉구한 결과 학교 관계자는 켈리에게 다음 해에도 응원단에 남아있으려면 다른 단원들처럼 다리 일자 뻗기와 공중회전을 비롯해 엄격한 체조 훈련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응원단장의 아버지는 켈리의 응원단 활동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끌었다. 그는 켈리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켈리의 어머니는 켈리가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화나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켈리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하나는 공정성 질문이다. 켈리가 응원단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체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켈리의 장애를 감안할 때 그런 요구는 부당할까? 이 질문에 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차별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켈리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응원 공연에서 흔히 선보이는 체조를 할 수 없는 그녀의 잘못이 아닌 육체가 한계가 있더라도 응원단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차별금지 원칙도 큰 도움은 못 된다. 논쟁의 핵심에 다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응원 단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켈리의 응원단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응원 단원이 되려면 공중회전과 다리 일자 뻗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관중을 열광시키는 대표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반면 켈리의 응원단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주장이 응원단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혼동한 데서 나왔다고 말할 것이다. 응원단의 진짜 목적은 애교심을 높이고 관중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켈리가 휠체어에 앉아 환한 웃음으로 수술을 흔들며 관중에게 활기를 불어넣는다면 응원단의 목적을 잘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응원 단원의 자격을 결정하려면 응원의 필수 요소와 부수적 요소를 규정해야 한다. 켈리 이야기에서 제기되는 두 번째 질문은 분노에 관한 것이다. 응원 단장의 아버지가 느낀 분노는 어떤 종류의 분노였을까? 그는 켈리가 응원단에 있는 것에 왜 불만을 느꼈을까? 켈리가 들어올 경우 자기 딸이 응원단에서 밀려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켈리는 이미 응원단에 들어와 있으니 말이다. 또한 응원할 때 자기 딸보다 켈리가 더 빛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물론 켈리가 더 빛나지도 않는다. 내 추측은 이렇다. 그가 화난 이유는 켈리가 그런 영예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 영예를 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 딸이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느끼던 자부심을 조롱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응원 단원으로서 필요한 기량을 휠체어에 앉아서도 발휘할 수 있다면 공중회전과 다리 일자 뻗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영예의 가치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켈리가 응원 단원의 역할에 필요한 미덕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응원 단원이 될 수 있다면 다른 단원이 누리는 영예가 어느 정도 위협받을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단원들이 보여주는 체조 실력은 더 이상 뛰어난 응원 기술의 필요 요소가 아니며 단지 관중의 흥을 돋우는 볼거리 중 하나일 뿐이다. 응원 단장의 아버지가 너그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확히 파악한 셈이다. 한때 그 목적과 그에 수여되는 영예가 정해져 있다고 느껴졌던 사회적 행위가 이제 켈리 덕분에 그 목적과 영예를 새롭게 정의해야 했다. 켈리는 응원 단원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정성에 대한 첫 번째 질문과 영예와 분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의 연관성에 주목하자. 응원 단원 자리를 배분하는 공정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응원의 본질과 목적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필수 자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응원의 본질을 결정하는 문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결국 어떤 자질이 영예를 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응원의 목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는 부분적으로는 어떤 미덕이 인정과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일화는 응원 같은 사회적 행위에는 도구적 목적, 팀 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모범을 제시하는 목적, 어떠한 우수성과 미덕에 대한 칭송도 있음을 알려준다. 고등학교는 응원 단원을 선발할 때 애교심을 높일 뿐 아니라 학생들이 칭송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자질도 고려한다. 이 일화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언뜻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문제는 기존 응원 단원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켈리의 적격성 논란에서 위기감을 느낀 까닭을 설명해준다. 기존 응원 단원의 부모들은 딸들이 갖춘 응원 단원의 전통적 미덕이 존중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정의와 텔로스, 영예의 관계. 이렇게 볼 때 앤드루스 고등학교 응원단 관련 소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 철학이 핵심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응원단 논란에 존재한다. 첫 번째,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해당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 목적, 목표 혹은 핵심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정의는 영예를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추론하거나 주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의 영예와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두 고려 사항에 담긴 영향과 서로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다. 근현대의 정의론은 공정성과 권리의 문제를 영예, 미덕, 도덕적 가치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한다. 여러 목적의 중립적인 정의의 원칙을 찾아내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게 하려 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중립적일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정의에 관한 논쟁은 필연적으로 영예, 미덕, 좋은 삶의 본질에 관한 논쟁이라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와 좋은 삶이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을 분리하려는 시도에서 무엇이 핵심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걸 의미한다. 그렇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은 무엇인가? 능력이나 자격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분배되는 대상에 달려 있다. 정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분배 대상과 그것을 분배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등한 사람들에게는 대상들을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때 어려운 질문이 등장한다. 어떤 면에서의 평등인가? 답은 우리가 무엇을 분배하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미덕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플루트를 배분한다고 가정하자. 누가 최고의 플루트를 가져야 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가 가져야 한다고 대답한다. 정의는 능력에 따라, 연관된 탁월성에 따라 차별된다고 그는 생각했다. 플루트 연주의 경우 연관된 능력이란 플루트 연주 실력이다. 만약 이때 정의가 부, 귀족, 신분, 외적 아름다움, 운, 제비뽑기 같은 다른 기준에 따라 차별된다면 부당할 것이다. 좋은 신분과 아름다움은 플루트 연주 능력보다 더 훌륭한 장점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균형 있게 소유한 사람들은 플루트 연주자가 연주로 그들을 능가하는 것 이상으로 플루트 연주자를 능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좋은 플루트는 플루트 연주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교의 차원이 다른 대상들을 놓고 어느 것이 뛰어난지 견주는 일은 다소 우스꽝스럽기도 하다. 그 여자가 훌륭한 라크로스 선수인 것보다 내 미모가 더 나아? 라고 묻는다거나 베이브 루스는 섹스피어가 희곡 작가인 것보다 더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가? 라는 물음은 말이 안 된다. 식구들 간의 잡담거리로나 할 만한 물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요지는 플루트를 나눠줄 때는 부자나 잘생긴 사람, 혹은 이런저런 면에서 뛰어난 사람을 골라서는 안 되며 플루트를 잘하는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귀에 익숙한 이야기다. 오케스트라는 단원을 뽑을 때 편견이나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연주의 진로만 심사하기 위해
지원자들이 칸막이 뒤에서 연주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최고의 플루트를 최고 연주자에게 주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래야 최고의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음악을 듣는 우리에게도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유는 다르다. 그런 배분 방식은 잘 연주되어야 한다는 플루트의 존재 이유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플루트의 목적은 뛰어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플루트가 돌아가야 한다. 최고의 악기를 최고의 음악가에게 준다면 최고의 음악을 빛내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테고 이로 인해 모두가 즐거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도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유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재화의 목적에서 그 재화의 적절한 배분에 이르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 방식은 목적론적 추론의 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재화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의 텔로스, 즉 목적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인가? 두 개인가? 두 개. 목적론적 사고의 예, 테니스 코트 사용 권리와 곰돌이푸. 목적론적 추론은 정의에 대해 사유하는 낯선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 내 가장 좋은 테니스 코트 사용권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사용료를 비싸게 정해놓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다. 아니면 대학 총장이나 노벨상을 수상한 거물급 교수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유명한 교수 두 사람의 테니스 수준이 형편없어서 그물을 경우 넘길 정도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대학의 테니스 부원이 보더니 코트를 사용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교수 두 사람은 질이 조금 떨어지는 코트로 옮기도록 하고 실력 없는 사용자가 쓰기에는 아까운 그 좋은 코트를 테니스 부원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어느 돈 많은 수집가가 이자크 펄만보다 더 높은 경매가를 불렀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수집가는 바이올린을 그저 거실에 전시만 해둘 생각이다. 그렇다면 경매 자체가 불공정해서가 아니라 사용 용도가 낭비이므로 경매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전시가 아닌 연주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날보다 목적론적 사고가 더 흔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불이 위로 솟는 이유는 본래의 자리인 하늘에 닿고자 해서있고 돌이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원래 속해 있던 땅에 가까워지고자 해서라고 생각했다. 자연에는 의미 있는 질서가 있다고 여겼다.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핵심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근대 과학이 출현하면서 자연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질서로 인식되지 않았다. 대신 자연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기계론적 사고가 출현했다. 이제 자연현상을 목적과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만물을 의인화하는 순진한 사고로 여겨졌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목적론적으로 질서 있는 통합체로 보려는 유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세계를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교육받아야 할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시각이 끊임없이 존재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밀른이 쓴 곰돌이 풀을 읽어주면서 이를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는 자연을 의미와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매혹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아이다운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이야기 앞머리에서 곰돌이 푸는 숲을 걸어가다가 커다란 참나무를 만난다. 그 나무 꼭대기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곰돌이 푸는 나무 발치에 앉아 발바닥으로 머리를 감싸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푸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저 윙윙거리는 소리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이 저렇게 그냥 윙윙 소리가 날 리는 없다고. 윙윙 소리가 나는 건 누가 일부러 윙윙 소리를 내기 때문이고 내가 알기로 그것은 바로 꿀벌이지.
푸는 다시 한참 생각하다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저기 꿀벌이 있는 이유는 내가 알기로는 꿀을 만들기 위해서야. 그러더니 푸는 일어나서 말했어요. 그리고 꿀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푸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꿀벌에 대한 푸의 아이다운 생각의 흐름은 목적론적 추론에 좋은 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 대부분은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을 버리고 그것이 매혹적이지만 옛날식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이 목적론적 사고를 거부하자 정치와 도덕도 그러한 사고를 거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지만 사회 조직과 정치 행위에 대해 생각하면서 목적론적 추론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날 과학자 가운데 생물이나 물리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거나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윤리와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 정치 철학을 읽고 고민한다.